자, 거대 축조 유형 신단의 대표적인 것은 홍산 지역의 이 그 거대한 제단, 사당, 무덤이 세트화된 이런 신성 지역이에요. 이것이 과연 그 예전에 우리 고조선 땅과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 학문적으로 더 냉정하게 접근해서 파헤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의 이 홍산 지역에서의 이 세트화된 신성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 축조 유형 신단임에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일체화된 시설이 잘 찾아지지 않거든요. 우리 한반도에는 또 없어요. 그 보면은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 원통관을 이렇게 둘레에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 원통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위에도 뚫렸고 아래도 뚫린 거예요. 마치 파이프의 한 부분을 자른 것처럼. 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용기로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바닥이 뚫려버렸으니까 담을 수가 없죠, 뭔가를. 근데 그런 용기를 왜 심어놨을까? 이거는 많은 연구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하늘의, 위에 있는 하늘의 기운과 아래에 있는 땅의 기운이 소통, 서로 이어짐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용기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형태지만 의미로서는 상통하는 의미로서 그 원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여성 신면이 나왔는데, 이 여성 신면의 특징은 눈이 초록색 계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중국 학자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연구자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여신의 주체는 몽골로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은 항상 냉정하게 시작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눈동자가 푸른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 우아량 유적에서 가장 존귀하게 모셔져 있던 이 여신의 그 뭐랄까 정체성은 황인종이 아니라 백인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가덕도에서 신석기 시대의 인골이 47구가 전부 백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원, 옛날에 그 제천이 지금 제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제천 지역에서 나온 고인돌의 그 인골도 백인종 아닙니까? 선사시대에 동북아시아의 주된 신성 그 건축물의 담당자들은 백인이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저도 황인종이지만 우리 황인종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보자 이거예요. 선사시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성문화 담당자들은 백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푸른색을 띠고 있다. 푸른색을. 그리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봐서 황인종보다는 백인종, 아니면 백인종과 황인종이 결합이 된 중앙아시아 계열의 어떤 사람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른 눈동자를 지닌 여성의 신면이 출토된 점이나 팔다리가 잘려서 드러난 소조 여성, 이 여성상의 특징은요, 그 울산 실암리의 그 토제 여신상이 팔다리가 잘린 것처럼 똑같이 이 여신상도 몸체를 보면은 팔다리가 잘려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성묘석성에서 실제 사람을, 여성 인골을 잔인하게 잘려서 그 신에게 올린 것보다는 덜 끔찍한 거죠. 왜? 직접 산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 흙으로 만든 소조상을 인신공의를 대신한 대체물로 썼다라면 차라리 이것은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추정이 과연 온당한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울산 신암리 토제 여인상하고 그 우아량의 이 소조 여신상이 왜 팔다리가 파손된 건지 그건 앞으로 연구해봐야 돼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뭐 여성을 존대하고 여성을 신격화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 학문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굉장히 다각적이고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 여성상은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눈동자 여인은 토착인이 아닌 외래의 이방 여성 세력의 등장을 상정하고, 팔다리가 잘려진 소수 여성상은 성묘 석성에서 확인된 실제 여성 인신공의를 흙으로 빚은 여성으로 대체했을 개연성을 느끼게 한다 이겁니다. 고국 단계의 홍산지역 정치체가 대내적으로 자신들의 혈통적 신성성의 공식화를 표방하고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제단과 사단과 무덤을 분산의 형태가 아니라 일체화의 형태로 최초로 기획하고 최초로 구현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단묘총이 일체화된 사회는 신성성의 극대화 작업을 한 단계인데 대규모의 인력 동원과 대토목 공사를 실행했다는 그 사회사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런 집중화된 공역의 기획과 실행, 이런 것은 총체적인 정치 문화 변동의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우하량 지역에 이런 단묘총이 일체화된 시설을 만들었다는 건 동북아시아의 선사 문화상 특정한 문화 변동의 계기가 됐을 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겁니다. 이에 비해서 한반도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이 만이산 찬성단을 보면은 이 경우는 우하량과는 또 다른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계열성의 파악과 아울러서 그 공간적인 지역성의 분석도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화도 참성단은 우하량의 단묘총으로 이야기되는 일체화된 신성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아요. 그러나 이 참성단은 우하량에 못지않은 독특함이 있어요. 첫째, 가파르기 이를 데 없는 암릉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늘에서 보면은 이 석축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공룡의 등뼈처럼 정말 이동하기 어려운 암릉 구간이 사방으로 깔려 있는데 여기에 평석을 골라서 실제 보면은 그 참성단의 그 축조된 단위 그 돌조각을 보면은 이 평석이 길이가 길어요. 변이 길다고요. 변이 길면서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마치 그 가래떡처럼 널찍한 것을 골라서 켜켜이 쌓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에요. 실제 그렇게 가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돌들을 켜켜이 무너지지 않게 축조했다는 자체가 아주 힘든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홍산 지역 못지않은 아주 고도의 그 기술적 난이도를 갖춘 건축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성단은 사방으로 감재가 가능해요. 감재라는 건 군사용어인데 고지에서 저지의 상태를 관측하는 걸 감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고지에서 저지를 왜 감재할 수 있는 구간에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개봉우라고 하는 근대기의 역사학자가 써놓은 그 역사 기록이 참고가 됩니다. 개봉우라고 하는 우리 근대기의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참성단은 단순한 신앙 종교 시설이 아니다. 이거는 신앙과 종교를 겉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사적인 용도를 함께 갖고 있다라고 이미 그분이 자신의 글에서 밝혀놨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참성단을 보면은요, 풍속이 심한 만이산 정상부에 대규모, 중대형 규모의 신단을 조성했는데, 그러면 풍속이 얼마나 센가 볼까요? 강화 지역의 풍속은 초당 4.61m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평균 풍속보다 약 1.92배가 빨라요. 그리고 12월과 1월, 2월에 걸쳐 만이산의 바로 앞에 지역은 인천 중심권의 연해 지역에서 부는 폭풍 일수가 20일에서 30일간 연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강풍이 몰아치는 지역, 그것도 압능 구간의 꼭대기 정상에다가 석축, 그것도 변이 긴 평석을 골라서 석축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간절한 어떤 그 기원을 그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재단으로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참성단을 보면 그래서 독특한 게 뭐냐면 해풍이 부는 바람 방향 쪽으로 배가 뿔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학적으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벽 고르게 그 나란하게 돼 있으면 이것이 압력을 더 견뎌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반호 형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버리면 아무리 해풍이 강해도 저항력이 강한 거죠. 마치 자전거의 앞부분 프레임이 J자처럼 휘인 것처럼 이것도 해풍이 부는 쪽으로 불룩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참성단은 신단의 하부가 토양이 아닌 굵직하고 부정형의 거대 압능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압능 위에 이 평석들을 축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이 마찰력이 약해요. 중간에 진흙을 탄탄히 판축 형태로 다져 넣었다라면 어떻게 악교 현상이 발생해서 꽉 늘어붙겠지만 거대한 압능 위에 평석을 조각조각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은 공학적으로 자중에 의해서만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자체의 무게로 그냥 눌려 있는 거지 다른 고착력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다 할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토록 거대한 신앙시설이 조성된 이유가 궁금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성단을 상방하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는 위쪽의 변이 아래쪽보다 약간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다리꼴이래요. 사다리꼴. 그래서 제형이란 말입니다. 사다리 제자를 써서. 그리고 아래쪽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합된 형태로 일본에서 고대 시기에 무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를 일본 학자들은 전방후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제후타예요. 정확하게. 전제, 앞은 제, 사다리꼴이고 후타, 후에는 뒤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으로 돼 있어요. 모든 지금의 일본 그 무덤을 보면 위에서 보면 다 그 앞부분은 정방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변이 긴 사다리꼴이고 밑 아래는 약간 불룩한 타원으로 돼 있어요. 전방후원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전제후타예요. 전제후타의 가장 근원은 참성단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전제후타의 신앙시설은 무덤시설이든 뭐든 간에 이 어떤 신앙과 연관된 시설은 참성단이 가장 빠른 거죠. 그러면 왜 전제후타인가? 이거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 타원이 남화집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나온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은 참성단에 관해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참성단은 보본 의식으로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근본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써 있는데 거기서 근본이 뭐냐? 근본은 조상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상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상은 대개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면 단군왕검 때 이것을 만들었는데 단군왕검은 왜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아까 암각화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 생식기를 숭배했다겠죠. 자, 들으시는 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과감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군왕검께서 자신의 모친이신
웅녀님을 형상한 거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어요. 웅녀님의 모태, 자궁을 의미한다고 봐요. 예전에 선사시대로 갈수록 생식기는 천박하고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손을 잇게 하는 그 터전이고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는 그 유명한 석조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에서 보면은 이 흙으로 두덩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여성의 생식기 영상이에요.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성단의 타원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할 수 있다.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 벽체가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게 이렇게 서 있어요. 변 긴 게 서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없어요. 왜 그랬느냐? 바람이 강한 쪽은 장방형을 세워놨어요. 중간중간에. 이거는 제가 쓴 논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이걸 학술 논문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건 이미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제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긴 평석을 이렇게 켜켜이 쌓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축조 유형으로는 그 울산의 대곡리 암각화인데, 대곡리 암각화의 특징은 암각화가 있는 앞쪽에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각화에 접근하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누가 뭐 업고 가든지 해야 돼요. 불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대곡리 암각화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배타적인 어떤 제한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차별화된 그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에 닫힌 신역이라고 제가 써놨죠. 닫힌 신역. 누구에게나 개방된 신역이 아니라, 신성 공간이 아니라 특별히 허용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닫힌 신역이죠. 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천전이는 어떠느냐? 천전이는 그 암각화가 있는 곳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 물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전이는 열린 신역이에요. 열린 신역.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야기한 거지만 제가 분명히 제 설명은 나선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암벽화를 봄으로써 들짐승과 이 물에 있는 그 해중, 수중 동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포획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면은 조업에 참여하고, 포획하려는 욕구보다도 그 포획하다가 안전사고로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다시 귀가하는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그 상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곡리 암각화의 조성에는 이러한 그 조업 공동체의 구성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의도도 충분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대곡리 암각화의 좌측 상단에 보면은 거북이 3마리가 올라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왜 그려져 있느냐? 쭉 고래가 그려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왜 고래가 아니라 거북이 3마리가 하늘을 올라가게 그려져 있느냐? 이것은 그 요해성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울산 지역은 28수로 따진다라면 여수, 계집여자를 쓰는 별이 있어요. 그걸 여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28수 할 때 숫자가 별수 이렇게 발음하는데 보통은 수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여수라는 건 여의 자리에 있는 별이라는 뜻인데, 여의 자리에 해당되는 땅이 우리나라에 울산이라고 써 있어요. 요해성종이라는 책에 보면. 근데 요해성종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울산 지역은 여수의 땅이고, 그리고 현무를 상징한다고 써 있어요. 자, 현무가 뭐냐면 거북과 뱀이지 않습니까? 사신도에 보면 현무는 항상 뱀과 거북이 서로 엉켜 있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곡리 암각화의 좌측 상부에 보면은 거북이 3마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요해성종이라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거북을 신성시하는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많이 발견되는데, 일본의 그 점서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고서들을 보면은 이 그 거북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이를테면 도둑도 들어오는 도둑도 거북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도둑이 물러간다라고 일본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하필이면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외선과 싸우는 배를 거북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필이면 일본이 도둑을 물리치는 게 거북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일본인들의 그런 심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일본인들은 이 그 거북을 신성시 여겨, 그러니까 야, 우리 배를 거북으로 꾸미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미 귀선 거북배는 태종 때에 이미 나왔어요. 태종 때에 이미 만들어져서 임진 나루터에 이미 그거를 가지고 외선과 싸우는 해전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귀선 거북배는 이순신 장군의 독창적이고 괴타적인 창안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다시 재개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크죠. 그 싸움배를 거북의 형상으로 해서 일본과 마주해서 돌격을 했으니까 충파락에 해서 부딪혀서 깨트린 전법을 썼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일본이나 우리나 중국이나 모두 이 거북을 신성시 여겼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너럭바위도 거북의 등짝을 형상화한 게 아니냐. 아까 말한 것처럼 45개의 그 굼이 패어져 있는 그것도 사실은 거북 등딱지를 나타내고, 그 홈에는 물이 고여 있어서 그 거북이 의미하는 것이 물, 현무가 북방을 나타내고, 북방의 상징은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북바위에 많은 홈에 물이 잠겨 있는 것이 현무의 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암각하면 그래서 그 앞에 물이 없기 때문에 열린 신역이고, 그 중소축조 유형으로서는 고인돌과 선돌 너럭바위가 있는데, 이 여수 오림동에 보면은 사람보다 크게 그려져 있는 석검이 있죠. 이것은 신성한 어떤 그 의기에 신앙심을 그 부여한 어떤 미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지표 조사를 한 파주의 빙고제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있는 이 너럭바위인데, 이 알굼이 무려 45개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가장 큰 이 홈이 중앙에 있지 않고 이 가장자리 근처에 있어요. 저는 이걸 한참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파주 지역을 살던 청동기 시대의 이 선사인들은 이 어떤 정형성도 중요시 여겼지만 실용성을 중요시했다. 왜? 자, 이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온 이 너럭바위에다가 가장 큰 구멍을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기껏 여기 올라와서 여기다가 뭘 넣든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불편해요. 근데 가장자리 가까이다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너럭바위 위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고 바로 곁에서 물을 놓든지 뭘 꽂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실용주의를 선사시대부터 이미 구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너럭바위의 한 예가 남해군에 있는 상주리 석각인데, 이 상주리 석각은 이 입으로 불기운을 부는 듯한 무릎 꿇은 사람과 갈널과 갈돌로 음식물을 만드는, 마치 남자를 표현한 것 같은 이런 두 인물이 불기운에 의해서 달구어진 그 그릇에 그 음식물을 담아서 이 받침대 위에 올려놓기 위한 제의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미술사 연구자로서 그 느끼는 견해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이
아주 지극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서 이 봉헌 때 봉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받침틀 위에 음식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이게 잘 묘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동 가변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부르단지인데, 부르단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그 무당대력이라는 책자에 써 있는데, 단군왕검의 뒤를 이은 부르 당국 임금께서 새로 그 핵곡식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쉽게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먹는 게 어떠냐 해서 생겨난 것이 부르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곡물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거룩한 어떤 마음, 고마움을 그 표현하는 마음,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르단지를 보면은 곡식을 담은 그 단지에다가 이렇게 그 헝겊으로, 깨끗한 헝겊으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그 새끼줄로 메워놨어요. 이것은 한 해 동안 수고에 의해서 잘 그 얻어진 그 곡물을 신성하게 여기려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홍산 지역에서 나온 토기를 제가 직접 이게 그 실물을 보고 그린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런 무늬가 있죠. 이 무늬가 뭐냐면 별신자인데, 별신자가 나중에 귀신신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홍산 단계에서 여기 또 있죠. 여기 세워져 있기도 하지만 여기 옆에도 있어요. 이런 모양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신성함을 경외하려는 그 태도, 모심과 기림과 드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런 그 질그릇 문양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된 거다. 이런 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의 행사와 연관된 미술적인 어떤 그 문양과 표현 행위도 같이 동반해서 발전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끼를 아까 설명했는데,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이순신 장군이 그 치유를 상징하는 두끼에다가 경칩날과 상강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런 두끼랑 연관해서 또 다르게 그 유념할 것은, 이 치유가 헌원과 싸우기 전에 범의 형상, 5마리 범의 형상을 그려서 그 드러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걸 오호지형이라고 하는데, 오호지형을 통해서 그 헌원 세력과 싸우려는 전의를 북돋고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어떤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일부러 조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천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제 신단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규모가 1m 뭐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죠. 이것을 만든 목적은 신단을 일정한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제의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즉각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즉흥성이 반영이 된 미술적 창작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천성에서 나온 이 그 청동제 신단에 보면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맥의 그림과 유사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을 일방적으로 뭐 치켜 올리는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천성에 있는 이동 가변형 신단에 이러한 맥과 유사한 그 도상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고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맥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맥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사천성에서 삼성태에 나오는 맥은 요 코끼리처럼 나온 이 그 코가 여기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콧잔등 위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진짜 맥 그림은 꼬리가 이렇게 마치 그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쳐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청동제 신단에 표현이 된 이러한 그 짐승, 신이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상당히 선사나 고대 시기에 동북아에서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신이한 동물을
그 표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신이한 동물을 표상으로 삼은 예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치우가 5마리의 범의 형상, 오호지형을 전쟁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성을 느끼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동아시아에서 신단의 출현은 규모 면에서 보면은 홍산 지역에서의 제단, 사당, 무덤 이렇게 일체화된 대규모의 어떤 그 토목공사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그런 신단도 있지만 우리 강화도의 아주 가파른 암릉 구간에 만들기 어려운 석축시설로 만든 참성단과 같은 그러한 그 신단도 있는데 그 신단에는 보본의식이 작동됐고 보본의식을 생명의 모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머니 자궁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이 저의 그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천전이나 대공리의 그런 그 신단도 중요한데 그 대공리는 물이 앞에 맞기 때문에 닫힌 신역, 그리고 그 물이 없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천전이는 열린 신역, 이렇게 그 해석이 가능하고 고인돌이나 선돌, 너럭바위들도 아주 그 또 다른 신단의 역할로 써 있는데 그것은 거북이 갖는 그 현무의 어떤 성격을 반영한 것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